네, 안녕하세요. 과학인문의 정명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정의와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그 다음에 핵심 이론과 역학, 연구 분야와 하위 분야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거겠죠. 자, 물질을 연구하고 물질의 운동하고 관련된 에너지와 주로 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하지만 또한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기초과학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상 및 범주는 주로 이제 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원자 내부의 아원자, 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밑에, 더 하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아원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subatomic particle을 얘기하는 것인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엔 도 안에서 중성자, 양성자 안에 있는 더 작은 입자들, 쿼크 입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작은 데는 이렇게까지 더 내려가고 또 큰 데는 우주 전체까지 포함하고 있는. 나중에 뭐 천문학이랑 이런 것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물리학에서 거기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적은 이제 주로 자연을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제 주로 이제 원인과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일반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르는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물리학이 자연 철학으로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자연 철학. 자, 과학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2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의 일종이었죠. 철학의 일종이었고 화학하고 수학 등과 함께 자연 철학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PhD, 박사과정을 받으면 PhD라고 얘기하죠. PhD가 Philosophy Doctor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는 게 철학 박사를 받는 거죠. 철학 박사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을 하지만 PhD는 철학 박사를 받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특히나 물리학이라는 것은 자연 철학으로 많이 불렸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16세기, 항상 얘기하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좀 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경험적 지식만을 다루게 되면서부터는 철학으로부터 이제 점점 분리하게 됐죠. 그래서 독자적인 학문으로 분리하게 됐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신학하고도 멀어지고 로마 교황청하고도 멀어지면서부터 점점 커다란 정말 커다란 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가 된 거죠. 하지만 수학에서의 수학도 항상 중요하고 연관돼서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망원경, 텔레스코프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천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나 또 그냥 관측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학을 이용해서 수리적인 모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수리 모형을 잘 만들었다는 것에서 수학의 또한 물리학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이작 뉴턴이 고전 역학을 수립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리 모형, 수학을 이용한 아주 나이스한 모형을 잘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수학, 미적분학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수리 모형을 잘 만들어서 수학과 물리학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동설에서 지동설을 새로 주장하면서부터 로마 카톨릭과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수학적인
수학 수리 모형을 잘 사용하라고요. 이것을 이제 가설로 세우고 검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항상 수리 모형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요즘에는 수리 물리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 물리학 중에서도 특히 수학을 이용한 수리 모형, 수리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는 이론 물리학보다도 오히려 더 수학을 많이 필요로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걸 하겠는데요. 양자역학이라는 걸 다루겠는데, 그 전에 고전역학, 양자역학에 비해서 고전역학이 있는데, 고전역학은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잘 알고 있으면, 잘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20세기 초부터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달하면서부터 원인을 안다고 해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결정론적이죠.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비결정론적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양자역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1927년도 정도에 하이젠버그가 확립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적인 미시세계,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는 그 관측을 할 때 두 개의 관측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면 할수록 점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에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의 위치를 나타내는 X 좌표하고 운동량 P, 이건 뭐 속도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원자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있는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면 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차가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량, 속도를 알면 알수록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좀 황당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시세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일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을 알면 한쪽을 모르고, 한쪽을 알면 또 한쪽을 모르고. 그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죠. 지금도 잘 이해 못해요. 왜 그런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자역학, 미시세계에서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둘 다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확률론을 쓰는 겁니다. 확률로서 알자는 거죠. 확률로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자, 또 한 가지는 혼돈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뭐 거시세계에서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까지 그랬죠. 그렇지만 날씨와 같이 거시세계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씨, 거시세계인데 왜 날씨를 못 맞추냐, 기상청을 욕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혼돈 이론에 의하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쓰고 해도 이런 거시세계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낸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학을 뭐 겉으로만 알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해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일종의 뭐 양파 이론 같죠. 양파 하나를 까면 또 하나가 껍질이 있고, 양파 껍질이 있고. 근데 그것을 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만큼 아는데 그 밖에 걸 보면 또 더 크게 있고, 그걸 깨고 밖으로 더 나오면 또 더 큰 게 있고, 점점 지식의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더 이제 나중에 현대 과학에서 더 다루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 전문 과목이고 되도록 쉽게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